일단은 소식 받고는 믿기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병원 갔을 때는 아버님 얼굴 형태가 거의 없을 정도로 눈, 코, 입 이런 부위가 다 안으로 들어가고 거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주치의 선생님이랑 같이 CT 보면서 설명 듣고 두개골 손상, 뇌 파열, 그다음에 뇌관 파열.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거는 거의 교통사고급으로 머리가 많이 망가져 있다. 그래서 아버님 좀 힘드실 것 같다. 이번 주 월요일 아침 경기도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했던 아버지께서 끔찍한 변을 당하셨다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는데요. 자, 양 변호사님. 좀 전에 보신 CCTV가 그날 아침 저 병원 의료기관 CCTV인 거고요. 간호사 한 명하고 보호사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호사하고 간호사가 다니면서 지금 좀 발걸음이 좋지 않은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환자가 약을 먹어야 될 시간인데 지금 밖에 있으니까 병실로 들어가세요, 약 드세요라고 안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밖에 이제 약간 덜 저려 보이시는 게 피해자인데 예. 한 달 전에 허리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이 간호사가 약을 주고 안에서 약을 잘 먹는지 보호사분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그렇게 꾸벅 인사하고 들어가서 약 잘 먹은 다음에 밖에 서 있는데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뒤로 돌아서 머리로 들이받고 그다음부터 발로 막 머리 부분을 짓밟은 겁니다. 그 뒤에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이 지금 피해자가 쓰러진 다음에 주위에서 말리려고 하니까 저렇게 난동을 부린 겁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피해 시간은 한 60초 정도라고 하는데 60초면 충분히 뭐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칠 만한 시간이었잖아요. 67세 저 피해자분 의식이 없이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원본 영상을 봤습니다. 저 60대 보호사, 이 제보자의 아버님 쓰러져 계셨을 때 저 환자가 쓰러진 분의 머리를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 안면을 발로 밟았습니다. 자, 급히 이 피해자께서는 응급실로 이송이 됐지만 상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 피해자 보호사님의 아드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은 소식 받고는 믿기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병원 갔을 때는 아버님 얼굴 형태가 거의 없을 정도로 눈, 코, 입 이런 부위가 다 안으로 들어가고 거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주치의 선생님이랑 같이 CT 보면서 설명 듣고 두개골 손상, 뇌 파열, 그다음에 뇌관 파열.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거는 거의 교통사고급으로 머리가 많이 망가져 있다. 그래서 아버님 좀 힘드실 것 같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호사의 아들이 처음 병원에 가봤더니 눈, 코, 입기 모든 게 안으로 함몰됐기 때문에 얼굴을 거의 못 알아볼 정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머리 쪽 손상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없다. 교통사고급이다. 그래서 상당한 피해가 심했던 것이죠. 또 안면골절로 인해가지고 뼈가 뇌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가호흡을 못하고 약물을 통해서 강제호흡을 할 정도니까 상당히 중대했던 것이죠. 근데 아버님이 키가 180cm 그리고 몸무게도 100kg면 상당히 건장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건장한 사람을 몇 초, 30초 동안에 저렇게 중태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가지 않는데 단 참 안타깝게도 다음 날 이 아버님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아이고야. 사망을 하셨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못 치릅니다. 왜냐하면 저게 사고가 아니고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 부검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검이 끝나야만 화장하기 때문에 화장은 지금 미뤄진 상태입니다. 자, 아무리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가 벌인 일이라고는 하지만 병실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랬던 걸까요? 그 이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핸드폰 하지 마라. 자, 이자가 경찰에 진술한 얘기입니다. 보호사에게 핸드폰 하지 마라는 얘기를 듣고서 너무 화가 나서 저짓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유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저희 아버님을 노리고 폭행을 한 건데 뭐 핸드폰 하지 말라 그 한마디에 달려왔던 거? 솔직히 그렇게 정신이 이상자가 100kg 넘는 사람은 한 방에 2m씩 날려보내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병원 측에서는 그 환자가 이상이 없었다. 안정교육이나 매뉴얼대로 다 움직였다고 하는데 전 병원에서도 폭행 이력이 있어서 받아준 적 없어서 병원을 왔어요. 환자 인권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가 당하면 그때 제 앞에라? 이거는 서 있고 외양간 거 죽이지. 누군가를 때릴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때리고 나서 후 조치를 취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뭐 다른 병원에서도 이미 폭행 전력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병원 측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지난달 28일에 조현병과 조울증으로 입원을 했는데요. 다른 병원에서 직원들을 구타한 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 관리가 가능한 안정실에서 치료를 시작했고 입원 당시에는 폭력성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입원 다음 날 손가락 골절로 외부 진료를 받았는데 이때도 협조적이었고 병동 생활도 차분하게 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당시 함께 병원에 갔던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른 병원에서 직원을 때려서 손을 다친 것 같아서 왜 그러셨냐,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땐 굉장히 차분하게 대화를 했다라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지 불과 4일 만에 보호사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겁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약을 받고 있을 때 보호사가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화가 나서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단 이자는 계속해서 전화하지 마라, 말한 거에 화가 나서 폭행했다. 이걸 지금 계속 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이전 병원에서도 그런 폭행 이력이 있고 하면 뭐 격리를 시켜놓든 뭐 어떻게 좀 뭐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활보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이 병원에 온 이유가 이전 병원의 폭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온 건데 우리가 이제 정신보건법상에 격리, 강박 표현을 합니다. 격리는 다른 사람하고 못 만나게 하는 거. 강박은 뭔가 이 보호 조치 같은 것 하는 걸 강박이라고 표현, 아니면 묶는 걸 강박이라 하는데 아니 앞에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선제적으로 좀 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 유족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갑작스러운 어떤 증상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얼굴만 지금 직접적으로 공격하잖아요. 뭔가 이게 좀 정신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다만 이제 병원에서 이런 생각 얘기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상에 뚜렷하게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 제한을 할 수 있고 전문의 지시가 있어야지만이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을 때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게 규정이고 이걸 지켜야 된다면 저 보십시오. 체중 날라다녀요. 날라서 날라다녀요. 내리찍습니다 지금. 유족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인권 때문에 이렇게 인권만 따진다면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아들이 하는 말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병원 측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병원 측에서도 굉장히 황망해하고 죄송스러운 인사를 또 유족 측에 전한 상황인데요. 황망하게 사망하신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직접 전했습니다. 또 병원 측에 따르면요, 해당 병원에는 현재 104명의 입원 환자들이 있고 의사가 5명, 간호사 7명, 보호사 6명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원 환자 60명당 전문의 1명을 두는 게 원래 규칙이라서 그걸 고려했을 때는 충분한 인력이 있는 것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인력 부족 문제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정신의료기관 어디에서도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사건이고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키 180cm의 정말 건장한 체격을 갖고 계셨던 이 고인 역시도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직원들의 정말 안전이 가장 좀 시급해 보이는데, 자, 양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 뭐 정말 유족도 그렇고 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제일 또 걱정하는 것이 혹시 또 심신미약 이러면서 터무니없는 처벌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일단 이 지금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폭행으로 긴급 체포를 했다가 아무래도 상태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중상위로 바꿨는데 결국 피해자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상해 치사로 아예 병명이 바뀐 겁니다. 하지만 병명 혐의가 바뀐 건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지금 유족들 측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아버님의 부검이라든가 장례가 다 마친 다음에 법적 조치를 변호사를 선임해서 별도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냥 맡기는 것보다는 사실은 수사 진행에서는 이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되지만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병원에 대해서도 혹시 잘못한 부분 없는지도 살펴서 이 부분을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저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병원 측에서도 그 정신보건법이라 이런 걸 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한 번 이력도 있었고 또 어떤 위험한 조치를 취했을 때 이 보호사들이나 이런 사람이 무방비로 지금 다 열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격리까지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다른 병원에서의 폭행이 있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전장치 삼아서 조금 수용 병동 자체에서 다른 병동보다 조금 더 안전한 시설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보호사에게 좀 미리 그걸 좀 주지를 시켜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건장한 사람이든가 이런 사람을 한다거나 뭐 하면 한 사람을 2명을 더 이용할 수 있다게 한다거나 이런 장비가 필요하겠죠.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